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 학습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근대 서양 사상의 유형 중 하나인 이성주의에 해당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험주의자인 베이컨과 휴메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컨의 사상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베이컨의 사상. 자, 베이컨은 기억,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인 이것을 제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죠. 괄호에 적어볼까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도 하고 우상의 뜻은 인간이 숭배하는 상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고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베이컨은 이런 우상이 우리가 올바르게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이컨이 우상의 종류를 나눠 놓은 것을 밑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상의 종류를 총 4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쵸? 자, 밑에 첫 번째 종족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종족의 우상이란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을 말하는지 한번 옆에 가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족의 우상이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 자, 예를 들면 새가 그냥 쥐저기는 건데 또는 나비가 그저 날아다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와, 새가 즐겁게 노래한다 또는 와, 나비가 춤을 추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인간 종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생기는 편견 또는 선입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또 다른 우상, 두 번째 동굴의 우상.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란 환경에 따라 생기는 편견. 예를 들면 내가 전에 한번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개는 정말 무서운 동물이야. 그것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생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는 우물안 개구리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쵸?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의 우상. 유언비어나 실제하지 않는 말을 믿어서 생기는 편견. 예를 들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용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쵸? 하지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쵸? 하지만 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의 존재를 믿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용 말고도 예를 들면 귀신이나 도깨비, 천사, 악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쵸? 이런 것들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우리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이런저런 진실이지 않은 거짓인 말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시장의 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 이것은 어떤 편견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통이나 권위에 따른 지식이나 학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기는 편견. 예를 들면 위대한 플라톤이 한 말에 의문이 제기해서는 안 돼. 그가 한 말은 무조건 옳아 라고 믿는 거. 플라톤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데서 생기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하지만 우리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서 옳지 못한 점을 또 지적을 했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의 말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 있는 지식이나 학문을 그대로 믿고 거기서 생기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 극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얘들아, 우리 극장에서 무대 위에 주인공들을 바라보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하는 말, 행동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모두 그럴듯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고 전통 있는 학문을 그대로 믿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닌 선입견과 편견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름을 베이컨은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니은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위에서 얘기했던 우상을 제거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으면 그 올바른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얻은 지식으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인간을 위해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로 한번 쳐볼까? 아는 것은 자연에 대해 아는 것 또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밑에서 한번 볼 텐데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베이컨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얘들아,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을 인간을 위해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말까지 했던 베이컨, 인간 중심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날 이런 관점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으로 내려가서 베이컨의 새로운 학문 방법론을 한번 베이컨의 글로 알아볼 텐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베이컨은 경험주의자다. 그쵸? 경험주의자는 지식의 근원을 뭘로 봤다? 맞아요. 경험으로 봤죠. 그리고 경험주의자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법을 활용했다. 그쵸? 귀납법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알아봤죠? 자, 그러면 베이컨이 말한 새로운 학문 방법론이란 아마도 귀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귀납법이 정확히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한번 선생님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 다른 말로 선입견 또는 편견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 얻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상을 몰아내야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자, 그 뒤에 한번 줄 거 볼까요?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 선입견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참된 귀납법이라고 하고 있네요. 귀납법도 귀납법인데 참된 귀납법,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참된 귀납법이 무엇인지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내용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독단을 휘둘렀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들만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거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내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꿀벌은 중용을 취한다. 즉 들에서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의 임무는 이와 비슷하다. 참된 학문은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 나왔는데 개미가 하는 학문 방식 또는 거미의 학문 방식, 마지막으로 꿀벌의 학문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꿀벌의 학문 방식이 참된 귀납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쵸?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시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줄로 올라가서 끝에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까지 괄호 개미의 방식입니다. 자, 개미의 방식은 뭘 의미하냐면 그저 자료들만 계속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모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단순한 경험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경험적 방법. 선생님, 이 사람 경험주의자니까 경험에 근거하는 거 옳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개미처럼 그냥 경험을 통해 자료를 모은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자, 또 다른 두 번째 방법.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거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내어 집을 짓는다. 얘들아, 여기에 괄호. 자, 이것은 연역적 방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연역적 방법.
얘들아, 우리 연역적 방법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명제에서 개별적 사실들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쵸?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속을 풀어내서 집을 짓는 거미의 방식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험적 방법도 옳지 않고 연역적 방법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꿀벌의 방식이 옳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쭉 줄 거 볼까요? 꿀벌은 중용을 취한다. 이거 두 개 중용. 들에서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다른 말로 이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의 인문이와 비슷하다. 참된 학문은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되는 것이다. 아, 개미의 방식과 또는 거미의 방식에서 중용을 취해야 되는구나. 각각의 장점을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쵸? 지금 줄 끄은 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참된 기납법인 것 같아요. 밑에 참된 기납법이라고 적어줍시다. 참된 기납법. 얘들아, 참된 기납법의 방식은 옆에 하나씩 적어볼게요. 맞아요. 이 사람 경험주의자죠. 다른 말로 관찰과 실험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야 돼요. 자, 근데 자료들을 모은 데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 그때 귀납법의 예를 선생님이 들었듯이 자, 한국에서 관찰한 결과 한국의 백조는 하얗다. 일본에서 관찰한 결과 일본의 백조도 하얗다. 저기 중국에서 관찰한 결과 중국의 백조도 하얗다. 이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모은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세 개의 사례들에서 이성을 통해서 공통점을 뽑아내야 되겠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내야 되겠죠. 그때는 지성, 다른 말로 이성적 추론의 힘도 쓰입니다. 지성 또는 이성적 추론이라고도 한다. 지성의 힘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야 된다. 자, 그럼 참된 귀납법 정리된다. 그쵸? 자, 베이컨은 우선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에 해당되는 우상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했고 관찰과 실험, 다른 말로 경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이성 또는 지성의 힘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참된 기납법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베이컨의 사상 끝났습니다. 자, 베이컨 또한 데카르트처럼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 방법론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이제는 경험주의자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동그라미 2번 휴무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메 사상. 선생님이 휴메의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굉장히 후덕하게 생겼다. 그쵸? 선생님은 휴메 초상화를 보고 떠오른 게 개그맨 문세윤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자, 휴미 사진 초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철학자가 오랜 시간 앉아서 연구하려다 보니까 그 배가 책상에 닿아서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래서 배가 닿이는 그 부분에 동그랗게 홈을 파서 배가 쏙 들어가도록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강당이나 또는 대학 강의실 보면 책상 중에 이렇게 배 부분이 쏙 둥글게 타원형으로 들어간 책상을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휴메 책상, 휴메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책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휴메 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흉 또한 근대 경험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은 좀 특이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많은 윤리학자들은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다. 그쵸? 다른 나머지 자연들과 비교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것을 강조했던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쾌락주의자였던 에피크로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이성의 탁월한 발휘를 다들 강조했던 것 같다. 그쵸? 자, 근데 휴은 특이해요. 한번 동그라미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기억.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행동의 직접적 동기의 과로.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와, 감정의 역할을 이성보다 더 강조했던 특이한 사상가였다. 근데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요. 얘들아,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도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우리나라 또 반대편에서는 3초에 한 명당 기아와 가난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그냥 너희가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전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쵸? 근데 그들이 정말 기아와 가난에 고통받고 또는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감정,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직접적인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또는 얘들아, 너희 지금 저기 밖에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져있대 라는 소식을 그냥 들었을 때는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그를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를 측은히 여기거나 또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한번 다 같이 줄거 볼게요. 흉은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흉은 아예 이성을 제외시킨 거네요. 이성은 아무런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본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 니은 한번 볼게요. 자, 이성의 역할도 인정하긴 인정해요. 하지만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니은에 한번 줄거 볼까요? 이성의 역할은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 도덕적 행동을 직접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이성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 수단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흉이 했던 말을 한번 그 밑에 읽어볼까요? 이성이나 판단은 감정을 고무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행동에 여기 줄거 보자. 그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구나. 행동의 직접 동기, 직접 원인은 감정이고 이성은 간접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밑에 세 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그쵸? 감정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또는 신념의 진위, 옳고 그름, 참, 거짓을 분별하거나 세 번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성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자,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이성은 우리에게 감정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예를 들면 저 아이는 혼자 저 우물을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아이다. 또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119에 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고 우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네?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인 또는 도구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디귿으로 내려가 볼게요. 흉에 따르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 그 옆에 흉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덕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선과 악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내려가 볼게요. 시인의 즐거운 감정, 유쾌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행위나 말이나 사건은 좋은 것, 선이래요. 또는 그 밑에 부인,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말이나 사건은 나쁜 것, 악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접하면 굉장히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 맞죠? 그런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 그 행위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세모녀 살인 사건 또는
조두순 사건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맞죠? 그런 식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사건, 그 행위, 그 말들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선악, 다른 말로 도덕적 가치는 내 마음 밖의 세계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선생님이 하나 필기를 해줄게요. 같이 한번 적어보자. 흉에 따르면 도덕적 선과 악은, 다른 말로 도덕적 가치는 내 마음 바깥에, 다른 말로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알겠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보고 또는 어떤 말을 듣고 굉장히 유쾌한 감정, 즐거운 감정이 들었다면 그것은 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보고 또는 어떤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들아, 나에게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시인의 감정 또는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나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이웃이나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 자, 근데 릴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리는 이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에는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에도 이런 즐거운 감정을 느낄까?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손발을 걷어붙이고 맞아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의료 봉사를 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시인의 감정, 즐거운 감정, 유쾌한 감정을 느낀다. 그쵸? 그런 행위를 우린 선이라고 해요. 또는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자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들을 턱턱하니 기부금으로 내놓은 적도 있어요. 나에게 그 기부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을 때 우리는 시인의 감정을 느낀다. 그쵸? 그 이유는 뭘까? 미음에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개인적인 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괄호에 적어봅시다. 공감 능력. 우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흉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밑에 한번 봐볼까? 우리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이웃이나 사회의 선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감 능력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꼭 굳이 우리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사건들에서 시인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밑에 화살표 한번 다 같이 줄 꺼볼게요.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바로 이 공감 능력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휴메의 사상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뒤로 넘겨서 필기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 장 넘겨보자. 한 장 넘기면 밑에 빈칸이 좀 크게 있죠? 여기에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 흉은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일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공감 능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바로 다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꼭 나한테 이익이 아니더라도 또는 사회적 또는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위 또는 유용한 사건을 마주하면 아까 예를 들었다 맞죠?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놓았죠. 또는 의료진들이 봉사를 했죠. 그런 행위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시인의 감정이 듭니다. 자, 이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그 행위가 바로 선이에요. 자, 그러면 선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맞죠? 객관적으로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쵸? 자, 그럼 반대로 꼭 나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닌데도 우리는 흉악 범죄자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다른 말로 사회적, 보편적으로 유용의 반대, 무용한 것, 해를 끼친 사건이나 또는 행위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 화가 나요. 그쵸? 부인의 감정이 든다. 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악입니다. 악. 자,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때 주의해야 될 거. 자, 이때 우리가 느낀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 있죠? 이거는 개인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해가 돼서 느끼는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아니다. 그쵸? 자, 그럼 밑에 적어볼게요. 이때 느낀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굉장히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에요. 되겠죠? 자, 이런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시인과 부인의 감정만을 우리는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에게 이익이 돼서 내가 기쁨이 느끼거나 나에게 해가 돼서 화가 날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모든 감정이 도덕적 감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더라도 이웃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에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게 도덕의 감정, 도덕적 감정. 또 줄여서 도덕적 감정을 도덕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겠죠? 인간은 다행히도 선생님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거 또는 불쾌의 감정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근데 휴미 말하길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이런 것들을 도덕적 감정이라고 부른다. 개인적인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읍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휴메에 따르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실천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옷에 한번 줄까볼까요? 이렇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한 휴메 윤리사상은 자, 우리 나중에 시험 범위 끝나고 나서 배우게 될 공리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휴메를 통해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시험 끝나고. 자, 그럼 우리 휴메 윤리사상 한번 휴메 책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줄 또 끄어보자. 첫 번째 동그라미,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자, 이성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얘기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싸울 수도 없어요. 이성과 감정이 대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거든. 되겠죠? 중략 뒤에 우리가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엄밀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지 못한 거다. 금방 얘기했던 거. 자, 그 뒤에 한번 줄 거 볼게요.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직무도 탐내선 안 된다. 자, 그러니까 휴메에게 있어서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성과 감정이 대립한다,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휴메 시각에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되겠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들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 이성적 판단으로 내릴 수 없다라는 것 알겠죠?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 이미 틀림없다. 도덕적 올바름과 악함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명백히 지각이다. 그 앞에 한번 다시 줄 거볼게요. 금방 읽었던 것 중에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 이미 틀림없다. 그 밑에 줄 중략 뒤에부터 또 마저 그어보자.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선,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악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종류의 감정이 도덕적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적이라도 그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을 그 뒤부터 끝까지 한번 줄 거보자. 어떤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나의 개별적 이익과 상관이 없더라도 내 이웃과 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바로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1호부터 그 뒤에부터 끝까지 줄 거 볼게요. 사회 전체 행복에 기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했던 휴메 사상. 사회적 유용성에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감 능력. 그리고 이런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했던 휴메 사상이 나중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두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까지 진도가 다 나간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서 와서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총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